자,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큰 2단원의 이제 원자의 세계를 다루는 바가 되겠는데요. 이게 내용적인 거 간략하게 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뭐 문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원자 모델 변천사, 즉 과학의 역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맨 처음에 원자는 이래요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돌턴이 될 수 있겠군요. 돌턴은 원자 모델로서 딱딱한, 안 깨지는 돌덩어리, 이런 형식으로 원자를 제시했습니다. 돌턴의 원자설 1801년에 발표됐고요. 돌턴의 원자설이 이제 뭐 생각에는 화학의 원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보다 앞서서 일련의 경험 법칙도 있었습니다. 특히 돌턴의 원자설, 원자는 안 쪼개져.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 서로 다른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가져. 그리고 원자는 중요한 얘기죠. 화학 발전에서 원자가 안 바뀌어. 새로 생성되지도 또는 소멸되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돌턴이 그냥 자다 붕줄 두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돌턴의 원자설이 대두되게 된 1801년보다 더 앞선 몇몇 가지 경험 법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험 법칙으로서 라바제가 발표했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 그리고 프루스트가 발표했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말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발 시켜보니까 밀폐된 용기에서 화합발 시켜보니까 반응의 질량이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험을 해보니까 특정한 질량비로 화합물이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몰랐고요. 거기에 대해서 돌턴이 얘기한 게 아까 말했던 원자설로서 설명이 되었습니다. 1801년에 돌턴의 원자설이 발표된 지 채 100년도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또 다른 실험들이 나왔네요. 대표적인 실험이 음극선 실험이 있었는데요. 음극선 실험, 희미한 빛처럼 보였던, 직진하는 희미한 빛처럼 보였던 음극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레방아를 돌리네요. 바람개비를 돌리네요. 빛이었다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돌리는 걸 보니까 질량 가진 어떤 입자였다는 얘기였습니다. 특히 플러스적으로 휘어지는 것을 보니까 마이너스를 가지는 그런 입자, 다시 말하면 전자에 대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돌턴 안 쪼개진다 했으니까 원자 안 쪼개진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쪼개지네요. 그래서 톰슨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플러스 바디에 마이너스 전자가 콩콩 박혀있는 이런 모델을 만듭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돌턴 모델은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물론 음극선 실험과 동시에 양극선 실험도 있었습니다만 음극선은 질량대 전하의 비가 특정한 값을 가졌다면 양극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극선의 정체는 나중에 양성자의 양극선 나중에 수소에 대한 양극선이 양성자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되겠습니다. 톰슨의 제자였던 러드퍼드는 돌턴 모델이 틀렸고 톰슨 우리 스승님이 모델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파 입자 상한 실험을 준비해봤습니다. 돌턴 모델이 맞다면 하나도 통과 안 됐을 텐데 우리 톰슨 스승님 모델이 맞다면 100% 다 통과될 거야 하고요. 근데 한 10,000개 중에 1개 정도의 비율로 굉장히 큰 산란감을 가지고 튀어나가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톰슨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그래서 러드퍼드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쪽을 전자가 돌아요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채 톰슨 모델이 발표된 지 채 20년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때 시절에 즉 러드퍼드가 이 모델을 발표했던 시절에는 전자가 즉 전기를 띠는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외부로 전자기파를 방출합니다라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자가 이렇게 원동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엔 이쪽에 가속 운동이거든요. 이런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자에게 점점점 가까이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서 다양한 빛을 방출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 말은 이 러드퍼드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었죠. 다만 러드퍼드는 이 전자 안전성에 대해서는 후하게 설명해 줄 거고 일단 원자 핵이 있다는 것은 맞아. 원자 핵에 대한 발견이 또 뒤에 있었게 됐습니다. 이후에 채 몇 년 더 지나지 않아서 보어란 사람이 러드퍼드의 제자는 아닌데요.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야 이게 원자라는 것은 원자 핵이 있고 특정한 전자 껍질을 돌 때는 에너지 손실이 없어. 그래서 서로 다른 전자 껍질 사이로 전자가 이동할 때는 빛을 흡수 또는 방출을 하거든 하면서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원자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보어 이후에
보호는 전자가 하나 있는, 다시 말해서 수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줄 수 있었습니다만은 헬륨 이상의 이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를 못했네요. 그래서 현대 오비탈 모형으로 전자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게 원자 모델의 변천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보호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보호는 주양자수 n 이퀄 1이라는 첫 번째 전자급질, 주양자수 n 이퀄 2라는 두 번째 전자급질, 주양자 3이라는 세 번째 전자급질, 네 번째 전자급질, 이런 식의 특정한 전자껍질이 있어.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에너지 간격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실제 원자 핵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는 첫 번째 전자껍질이 R 떨어졌으면 두 번째 전자껍질은 4R 떨어집니다. 세 번째 전자껍질은 9R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레벨로 이렇게 하면서 n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주양자수의 제곱에 대해서 K. 화학에서는 1312kJ/몰을 쓰고요. 물리에서는 13.6 일렉트론 파워 개를 쓰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마이너스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에너지로서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E1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K를요. E2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를, E3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K를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무한대의 에너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무한대가 제로 베이스로 삼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만 빛을 흡수, 방출한다는데요. 실상 보호가 전부 다 한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여러 학자들이 이미 자외선 계열에, 가시광선 계열에, 그리고 적외선 계열에서 전자 전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그게 맞춰서 10대로 만들었고 그것을 보호는 통합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 스펙트럼 볼 때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쓸 수 있습니다. 대략 파장으로 볼 때 한 700나노에서 400나노미터 정도까지를 우리는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입니다. 400나노 보라색인데요. 보라색 더 넘어 있어서 자외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UV 쓰겠습니다. 빨간색 적색 더 넘어 있다면 IR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알겠어요? 실제 눈으로 보이는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은 700 근처에서 선 하나, 480 정도에서 한 마, 400 근처에서 두 개. 그렇게 해서 토탈 4개의 수소선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자외선에도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적외선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자외선을 연구해본 사람이 라이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전자껍질, 다시 말해서 n 이퀄 1껍질로 전자 전이가 일어났을 때 2에서 1로 내려옵니다. 3에서 1로 내려옵니다. 4에서 1로 내려오고요. 무한대에서 1로 내려오죠 하는 이런 주양자수 n 이퀄 1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라이먼이고요. 그래서 라이먼 계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는 기가 막히게 UV 자외선 영향에 떨어집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주양자수 2에서 주양자수 1로의 전자전이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보호는 이 전자 껍질에 대해서 별도의 넘버링을 하게 되는데요. N 껍질을 K 껍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L, M, N, O, P, Q, 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L 껍질에서 K 껍질 전자전이 아까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기네요. 우리는 이 교시에서 통용될 용어 하나를 좀 쓸까 하겠습니다. 라이먼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치? 보어가 이 얘기를 할 때 이미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 빛이라는 것이 광자의 흐름이겠고 광자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가지거든 했었습니다. 물론 파장이 반비례하는 이런 광자의 에너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진동수가 곧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뭐 파장은 좀 더 길어지겠죠. 라이먼 계열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은 누굽니까? 2에서 1로 떨어진 놈입니다. 우리끼리 이 교시에 통용되는 용어를 쓸게요. 라이먼 1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먼 2, 라이먼 3, 라이먼 무한대 이렇게 보죠. 이해됐습니까? 라이먼 1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2에서 1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1제곱분의 1 빼기 2제곱분의 1에서 4분의 3K의 에너지를 쓰겠습니다. 라이먼 2라는 에너지는요. 1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이 되겠죠.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놈은 9분의 8K를 쓰겠다고요. 라임은 3는 4제곱분의 1에서 16분의 15K를. 그래서 라임은 무한대를 해버리면 우리가 K라 불러주는데요. 이 K가 바로 수소를 전자를 완전히 하나 뗄 때 필요한 에너지,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물리에서는 13.6 일렉트론 볼트로 쓰고 있고요. 화학에서는 1312 킬로줄 퍼 몰로 쓰고 있습니다. 숫자 같은 숫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여기가 우리가 원했던 라이먼 1, 라이먼 2, 라이먼 3 해서 라이먼 무한대까지 되겠습니다. 보다시피 분명히 에너지가 불연속 하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관계 차이는 점점점 줄어들어서 끝에 가서는 꽤 근접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의 에너지가 수소의 전자가 가지고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 모든 에너지를 임의 에너지 다 가질 수 있지 않다는 거 보호의 과정이었습니다. 에너지가 불연속하다는 거,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 이게 양자의 각의 맨 첫 걸음을 해준 보호의 업적이 되겠다고요. 물론 보호는 수소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전자 원자라고 해서요. 헬륨 1 플러스, 리튬 2 플러스까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나 전자 2개 이상이 되는 놈들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모델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일단 보호 모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n이 1로만 떨어지는 법이 있겠습니까? 2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3에서 2로 떨어집니다. 4에서 2로 떨어집니다. 5에서 2에서 무한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모 계열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실제 발모 계열에서는 4개만 가시형선 떨어지고요. 그 나머지는 자외선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냥 비즈블라이트 가시형선 영역에 떨어진다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끼리 2교시에서 통용되겠습니다. 발모 1, 발모 2, 발모 3 해서 발모 무한대 해보자고요. 발모 1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근데요.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 되겠습니다. 36분의 5K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각각 전자전이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B가 몇 대 몇, 또는 진동수가 몇 대 몇, 또는 파장비가 몇 대 몇 하는 문제 굉장히 자주 물어오게 되겠어요. 발모 2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요. 발모 2는 4에서 2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얘는 16분의 3K의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16분의 15K 에너지와 16분의 3K 에너지 B가 5대 1로 나오고 있네요. 에너지가 5대 1이라는 것은 진동수 비례 역시 5대 1입니다. 파장비는 그 역수를 해치해서 1대 5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발모 중에서 제일 큰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발모 무한대 쓰겠습니다. 무한대에서 2로 내려옵니다. 혹시 라이먼 중에서 에너지 제일 작은 라이먼 1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네요. 발모 무한대에서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진 과정에서 4분의 1K 에너지밖에 안 돼요. 만약 이게 둘이가 겹쳤다면 좀 많이 복잡했겠죠. 근데 겹치지 않게 뚝뚝 끊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모 1, 발모 2, 발모 3, 발모 해서 발모 무한대는 자외선 영역에 떨어지게 됩니다. 실상 발모 1 같은 경우에 686나노 정도 하면서 빨강색이 보이겠고요. 발모 2는 초록색, 발모 3가 파란색과 보라색, 이 정도까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떨어지는 딱딱 끊어진 수소의 산소가 되겠습니다. 물론 3으로 떨어지는 것도 좀 있겠는데요. 얘네들은 파생계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적외선 영역에 떨어집니다. 거의 동시에 시험 나온 역사는 단 한 번도 없고요. 동시에 시험 내는 것들은 발모 계열들, 가시광선에 있는 것들은 동시에 시험 문제 냅니다. 라이먼은 독립적으로 내릴 경우는 극히 없고요. 이 두 개 섞어서 어떤 경우에서 얘네들 섞어서 소유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먼 1과 발모 1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라이먼 1의 에너지와 발모 1의 에너지 3에서 2로 떨어지는 것과 2에서 1로 떨어지는 것을 합하면 3에서 1로 다이렉트 내려오는 것과 같을 것이겠습니다. 이건 라이먼 2의 에너지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전이에 대해서 스몰 a, b, c, d 해놓고는 걔네들 간에 진동수, 파장 이런 것들 물어볼 거라고요.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결국엔 진동수의 측면을 보더라도 라이먼의 진동수와 발모의 진동수, 발모 2의 진동수와 그렇게 같을 것이겠습니다. 반면 파장으로 따진다면요. 라이먼 1의 파장 분의 1 더하기 발모 1의 파장 분의 1을 하면
라이먼 2의 파장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끼리 단순하게 더한다, 뺀다 이래가지고는 다른 파장이 나올 수는 없어요. 진동수끼리는 단순하게 더하고 빼고 이런 게 가능해도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주양자수 n 이꼴 2에 있던 전자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빛을 방출한다 해보자고요. 몇 종류 나올까요? 2에서 1로 내려온 건 딱 한 종류밖에 없겠죠. 이랬습니까? 라이먼 1 하나뿐일 것이겠습니다. 다시요. 3에 있던 주양자수 3에 있던 전자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방출하는 스펙트럼 몇 종류 나올 것 같아요? 3에서 2로 내려오는 게 하나 있겠고요. 2로 내려온 뒤에 1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죠. 반면 3에 있던 전자가 다이렉트 1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즉 라이먼 1, 라이먼 2와 발모 1이 있을 것이겠습니다. 주양자수 n 이꼴 4에 있던 전자라고 해볼까요? 4에 있던 전자라면 몇 종류 나올 것 같아요? 예, 6종류 나옵니다. 4에서 3으로 내려왔습니다. 파생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에 있던 전자가 2로 내려올 수 있겠죠. 4에 있던 전자가 다이렉트 2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 1까지도 내려오겠네요. 즉 라이먼 3와 발모 2까지 있겠습니다. 몇 급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n 1에서는 하나만 나왔죠. n 2에서 하나만 나왔습니다. n 3에서는 세 놈이 나왔습니다. n 4에서는 6개가 나왔습니다. n 5에서 떨어지면 몇 종류 나올 것 같습니까? 예, 10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것들을 모아볼게요. X축은 델타 M 쓰겠습니다. 한 칸 움직였다, 두 칸 움직였다, 세 칸 움직였다 해볼게요. Y축은 그 에너지로 삼아보겠습니다. 한 칸 움직임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이 있을 것 같아. 누구죠? 4에서 3으로 내려오면 파생원의 에너지가 제일 작죠? 그래서 여기가 파생 1을 쓸게요. 3에서 2로 내려오는 발모원도 이쪽에 있겠네요. 라이모원도 있겠군요. 근데 라이모원은요 에너지가 이거에 비하면 훨씬 커요. 그래서 줄임표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두 칸 내려올게요. 두 칸 내려오는 것은 4에서 2로 내려오는 것과 3에서 2로 내려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두 칸 내려오는 것은 여기 있는 발모 2가 가능하겠고 라이먼 2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싸리 세 칸 내려오는 것은 라이먼 3죠. 얘 에너지보다는 조금 더 높은 데다가 여기 하면서 라이먼 3를 주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건 내가 한 가지 나눠서 근데 이걸 그냥 한 방에 다 모아놓을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축을 이렇게 놓고는 에너지적인 층에서 줄임표 주고 이렇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파생 1, 발모 1, 2, 라이먼 1, 2, 3 그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요놈한테 스몰 a, b, c 주면서 어디서 떨어졌을게 뭐 이런 것들 질문할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형식으로 에너지 또는 진동수 또는 파장의 비가 몇 대 몇 또는 합해보면 얼마 나올까 이런 것들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파생 1과 발모 1과 라이먼 1을 합치면 여기 4에서 3으로 4에서 1로 다이렉트 내려오는 라이먼 3 에너지와 동일하다. 또는 진동수를 합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질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 원자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원자는 안 쪼개진다라고 얘기했다. 누가? 돌턴이요. 근데 쪼개지네요. 원자, 핵과 바깥쪽으로 도는 전자로 쪼개지겠습니다. 이 핵도 쪼개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를 쪼개지는데요. 세월에 어느 세월에 한글로 양성자, 중성자 쓰고 있겠습니까? 양성자 기호 프로톤 되고 있습니다. 중성자 뉴트론 되고 전자 일렉트론 E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소 표시하는 것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치? 나트륨에서 왼쪽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죠? 원자 번호가 되겠습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죠. 양성자는 그 진짜의 질량, 양성자를 1몰 경우면 몇 g일까요?
양성자를 6 곱하기 10의 이수함수에 모으면 몇 g일까요? 2g입니다. 우리가 수소라는 놈 1몰에 모으면 1g 나오잖아요. 그지? 수소에서 전자가 차지한 질량은 거의 뭐 무시할 만하거든요. 즉 양성자 1몰의 질량이 곧 1g이에요. 그 말은 양성자 하나의 실제적인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g, 즉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g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뒤 10의 마이너스 24승 이게 다 들어다니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대값으로 그냥 1만 있어도 되겠고, 그게 뭐 결국에 원자량 또는 질량수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해도 괜찮겠습니다.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겁습니다만 역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을 값입니다. 반면 전자의 질량은 거의 뭐 무시할 만하겠습니다. 한 18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Q 전하량인데요. 전하량.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이건 뭐 밀리퍼나의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가장 최소의 전하량이 얼마인가를 밝히고, 그게 결국에 전자 한 개의 전하량. 자연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에 해당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부호만 생각해 주시면, 상대값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나트륨 왼쪽 상단에 23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뭐죠? 예, 질량수라는 이름인데요. 질량수,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 합입니다. 질량수하고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개념이 원자량이에요. 나트륨의 원자량은 22.998 됩니다. 근데 20.998대 23이나. 그래서 자연에 존재하는 동연소의 비율까지 고려해서 그 값을 내는 게 원자량이 되겠습니다. 나트륨은 그래서 전자가 11개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서로 같은 전체적으로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 11개의 전자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3개의 전자 껍질, 특히 맨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하나 있습니다. 3개의 전자 껍질을 가진다. 3주기, 최강의 전자 1개 있다. 1쪽, 3주기 1쪽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이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려고 할 때 나트륨 같은 경우에 최강에 있는 전자 1개를 1에서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합니다. 옥텟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3단에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나트륨 1 플러스 그렇다면 여기에 산소 2마이스가 결합하겠답니다. 크로스 내렸을 때 2대 하겠죠. 왼쪽 상단에 쓰는 것은 이온이 됐을 때의 전하량, 오른쪽 상단은 이온이 됐을 때의 전하량, 오른쪽 하단에 쓰는 것은 그런 원자 또는 이온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바입니다. 뭐 이온은 충분히 잘 알아보시겠고요. 양성자를 이런 형식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쓸 것 같아? 왼쪽 상단, 왼쪽 하단에 쓰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잖아요. 이게 1이죠. 질량수 1입니다. 중성자, 양성자 있어요? 없기 때문에 제로죠. 대신 질량수는 1 쓰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1에 0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핵 분열이라든지 핵 융합과 같은 그런 거 할 때도 꽤 융합에 써먹을 수 있는 놈이죠. 우리가 책을 문제를 좀 연습 좀 해볼까 싶은데요. 수소원자 선스펙트럼 없군요.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갑시다. 지금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에는 수소원자 선스펙트럼의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보호 모델은 수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다른 원자에 대해서 좀 잘 안 맞아 떨어진다 했는데요. 예. 특히 나중에 이온화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호 모델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항상 맞은 화학은 현상의 문제입니다. 특정 현상에 대해서 잘 맞아 떨어지는 규칙, 법칙을 찾는 게 과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위배되는 현상이 발견되면 그 이론은 폐기되고 새로운 이론, 더 잘 맞는 이론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계속 이제 과학 사적인 역사의 얘기들을 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더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칠판 줄기를 볼 수 있죠. 보이시죠?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는 의미는 뭘까요? 빛이 반사. 예, 왔던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그 물체를 본다 되겠습니다. 꼭 정지해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물체, 예를 들어서 야구공이 날아와요. 그러면 저렇게 빛이 반사되어서 야구공에 부딪혀서 그러니까 이 야구공 궤적을 우리가 보고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예측해서 낙하 잡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전자는 어떨까요? 전자를 보겠다면 간단하죠. 왜 그래? 빛이 와서 전자에 부딪혀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잖아 했는데 문제는 이 전자가 빛에 밀려요. 그래서 여기에 있네 하는 순간 여기에 없어요.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와 같은 전자같이 매우 질량이 작은 놈은 빛에도 밀리는 현상을 통해서 전자의 빛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범위에 있겠지라고 하는 오비탈 모양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전자의 발견 확률을 약 90% 정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공간 범위에 경계면 이름으로 경계면 현상으로 나타내는데 뭐 정밀도로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비탈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오답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전자가 이 경계면에서 원노한다. OX, X. 전자가 이 경계면에서 발견될 확률이 제일 많다. X. 이 점 하나가 전자 한 개다. X. 오답이겠잖아요. 세 가지 자주 나오는 오답입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네 가지 양자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연중에 우리가 주양자수 n = 1, 2, 3, 4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보어가 얘기했던 첫 번째 전체 껍질 K 껍질인데요. 주양자수란 이름을 쓰겠습니다. 기호 n이 되어 있고 이 놈은 전자 껍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K 껍질이요. 주양자수 1 쓰고 있습니다. L 껍질이요. 주양자수 2 쓰고 있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입니다. N 껍질 3 쓰겠습니다. 부양자수라는 이름이에요. 요즘에는 부보다는 반위양자수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겠는데 뭐 여러분들 학교 쌤들은 오히려 부양자수를 더 선호한다는 뭐 말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용어는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기호로는 L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고 있는데요. K 껍질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L 껍질은 0과 1이 있습니다. M 껍질에는 0, 1, 2가 있겠습니다. 0을 쓴 놈은 S 오비탈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1을 쓴 놈은 P 오비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는 S와 P와 그리고 D 오비탈이 되고 있네요. 오비탈의 종류를 묻겠습니다. K 껍질에는 한 종류 있습니다. L 껍질에는 두 종류인데요. N 껍질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조금 더 오버한다면 이 놈은 1S라는 놈은 2S와 2P라는 3S, 3P 그리고 3D라는 오비탈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S 오비탈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이렇게 구형의 오비탈입니다. 그래서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즉 거리만 같다면 X축방이든 Y축방이든 또는 XY 방향이든 같은 확률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P 오비탈은 뭐 축방향에 있다면 축방향으로는 같아도 서로 다른 축에서는 확률이 다른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오비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습니다. D 오비탈은 일반 학교에서는 D 오비탈은 안 가르칩니다.
근데 뭐 과거 쪽이다 보니까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XY 방향 쪽에 많이 보이는 YZ 방향 쪽에 보이는 ZX 쪽에 보이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과 Z제곱 5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기 양자수라는 이름을 쓰는 데는 기호로 ML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양자수는 K에 대해서 0, 요놈 0에 대해서 0 쓰고 있습니다. 반면 이 일자리는 마이너스 1과 제로와 플러스 1 이렇게 세 종류 나옵니다. 요 0에 대해서는 0만 나오고요. 1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나옵니다. 2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플러스 2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이놈이 1S라는 놈이고요. 이건 2S. 이쪽이 2PX, 2PY, 2PZ. 마찬가지 3S와 3PX, 3PY, 3PZ이고 이놈은 이거입니다. 이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에 대한 정보가 됩니다. 즉 S오비탈이니까 방향성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제로 하겠고요. P오비탈에 대해서는 X축 방향, Y축 방향, 그리고 Z축 방향에 좀 더 잘 보인다 해서 각각 저렇게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이때 수소 2의 원자들에 대해서는 주양자수 에너지 결정하고요. 부양자수, S보다 P의 에너지가 더 크고 반면 XYZ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XYZ를 해서 그렇지 XYZ 방향 쪽으로 누가 더 에너지가 크고 작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일단 세 가지 양자수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오비탈의 개수를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는 한 개 있습니다. 이쪽 몇 개 있습니까? 4개죠. 여기는 9개 보입니다. 네 번째 전자값질 했으면 오비탈은 4종류가 나옵니다. 몇 개 나오겠습니까? 16개 나오는데요. 얘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건 4의 제곱으로 16개 나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전자값질하는 5종류와 그리고 25개의 오비탈까지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N이라는 놈이 오비탈 종류는 N 종류, 오비탈의 개수는 N 제곱개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들어서 보여주십시오. 자, 근본적인 질문 좀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중학교 때 불꽃 반응이라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트륨 불꽃 반응색이 노랗대요. 현상이겠죠? 탄륨 불꽃 반응색은 보라색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현상이에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라색인데요, 파란색인데요 그렇게 해버리면 곤란하겠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 원인 뭘까요? 나트륨 불꽃 반응색이 노래요. 왜요?
나트륨은 불에 넣습니다. 예, 뭐래? 얘기해 주십시오. 발목이로 떨어지면서 가스광선 남부되는데 그거는 수소에 대해서 발명을 하는 거예요. 나트륨 불에 넣었습니다. 나트륨에 있던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아져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것을 들뜬다는 의미로 쓰는데요. 이렇게 올라간 놈들이 다시 원상태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기가 막힌 노란색을 내더라고요. 칼륨은 기가 막히게 보라색을 내요. 다시 말하면 아무 에너지는 내지는 않아요. 특정한 에너지만 내네요. 그 말은 원자들이 가지고 있던 전자들의 에너지가 아무 에너지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특정 에너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열 에너지 받아서 올라갔다가 특정 에너지 간격으로 이렇게 떨어지다는 거죠. 중간 단위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 다 내지는 않았다 하는 거였습니다. 수소에서 스펙트럼이 나온 이유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자들마다 각각 서로 다른 에너지 레벨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보이게 되는 거였죠. 아마 여러분이 중학교 때 리튬과 스톤템이 붉은색의 불꽃 반사를 봤는데 분광기로 보면 서로 다른 파장에서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나트륨 불꽃 반사색을 보면 나트륨을 분광기로 보면요 노란색 하나 찢겨져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심플해요. 근데 이걸 아주 세밀하게 보면요 한 줄인가 생각합니다. 한 줄이 아니에요. 미묘하게 두 줄이에요. 아주 미묘한 차이를 가진 전자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핀으로 표현되는 용어입니다. 마지막 양자수는 스핀 양자수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스핀 양자수 기호로 MS를 쓰고 있습니다. 이 스핀 양자수는 업스핀과 다운스핀 두 종류로 소개되겠습니다. 즉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항상 그렇습니다. 즉 여기도 마찬가지 플라 마이너스 2분의 1 각각 다 플라 마이너스 2분의 1씩 그렇게 쓰겠다는 거죠.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파울리 베타올리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파울리 베타올리는 한 원자 내의 전자들은 네 가지 양자수가 서로 다 달라야 됩니다라는 게, 즉 같은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있었다. 이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존재 불가능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콤마 찍고 네 개를 쓰는데요. 주양자수, 부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와 스핀양자수의 형태로 표시되겠습니다. 2, 1,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무슨 뜻일까요? 이건 두 번째 전자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1을 쓰겠답니다. 이건 피오비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썼다는 것은 X축방향 쪽에 전자가 하나 있잖아. 이 하나 있는 게 업스핀이거든. 이렇게 쓰겠습니다. 실상 P오비탈은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붙여서 P, X, Y, Z를 붙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에너지가 서로 같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3, 0, 0, 마이너스 2분의 무슨 뜻이죠? 세 번째 전자껍질에 S 오비탈이군요. S 오비탈이니까 방향성 자체가 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3에서 있는 다운스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3py에 업스핀 썼습니다. 어떻게 나타낼까요? 세 번째 1 0이고요. 업스핀이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1번부터 20번 사이에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자들이 전자 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싸움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낮은 에너지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 쿤트의 규칙과 세 번째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쌓아봅시다. 첫 번째 원자 원리만 수소랍니다. 여기는 1S에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2번 헬륨입니다. 1S에 두 개 있습니다. 3번 리튬합니다. 이제는 1S고 2S 이렇게 되겠죠. 4번 베릴륨은요. 4번 베릴륨하면 다운스핀하면 되겠죠. 5번 붕소되면 1S, 2S고 그 다음에 2P 오비탈 들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관습적으로 x부터 먼저 쳐서 그렇지 실상 x에있으나 y에있으나 z에있으나 서로 같은 에너지를 배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쓰면 바닥이다 들떴다? 들떴다. 바닥이라니까요. x, y, z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이거 들뜬가요? 바닥인가요? 이거 들뜬 겁니다. 수소 아까 업스피어 썼습니다. 수소를 다운스피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들뜬 겁니다. 들뜬 겁니다. 있어요? 수소들이 원자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떤 놈의 에너지가 살짝 올라갔을 겁니다. 다운스피어 에너지가 올라가는 겁니다. 업스트림에서 에너지가 내려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미묘한 에너지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스핀에 따라서 미묘한 에너지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부터 먼저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자번호 5번 풍속 업부터 쓰겠습니다. 6번 탄소입니다. 어떻게 쓰자고요? 업, 다운 이렇게 쓴다. 됩니까? 안 되죠. 업 이렇게 쓰겠는데요. 서로 에너지가 같은 2p, x, y, z에서는 서로 홀전자의 개수를 좀 많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폰티 규칙 되겠습니다. 즉 어차피 전자들인데 같은 쪽에 같이 먼저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바닥 상태를 원자번 6번 탄소한테 제시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업에 다운 써놨습니다. 얘는 푼트 규칙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이건 들뜬 상태입니다. 존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벨륨이 업, 이거 들뜬 상태입니다. 이것이 들뜬 상태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파리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데요.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6번 탄소 바닥 상태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바닥 상태입니까? 아니다 되겠습니다. 들뜬 상태입니까? 라고 하면 아니다 해야 됩니다. 들떴다라는 말 자체는 일단 존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어렵죠. 이해했어요? 바닥 상태의 반대말이 들뜬 상태입니까?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6번 탄소에 대해서는 들뜬 형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7번 질소하면 이렇게 쓰겠네요. 그래서 혼자 있는 전자, 홀전자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홀전자는 1조, 아까 리튬 보면 트레스에 하나 있습니다. 2조, 벨륨 보면 업, 다운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2조 벨륨 되면 없습니다. 13조 궁소점에 1개, 14조, 15조 하면서 2개, 3개. 전형 원소 중에서는 15조 원소가 홀전자의 개수가 3개로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눠줄 문제들 보시면은 홀전자의 개수라든지 오비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그 XYZ가 누군지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나중에 3단원 들어서 화학 결합이 몇 대 몇으로 이온 결합할지 공유 결합할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단원 가면 이것들이 3년 또는 3화원 반응에 관여하는, 그래서 특정 A, B하고 C, D가 반응했더니 이게 무슨 반응이냐, 산염이 반응인지 산화 반응인지 또는 산화 반응이라면 누가 산화됐는데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16쪽 산소 하겠습니다. 8번 산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다시 볼게요. 자, 씁니다. 방금 전에 내가 어떻게 썼느냐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뉘앙스를 한 거라고요? 홀전자 채우는 푼티 규칙 외화쳐서 썼습니다. 물론 업,
down, up 쓰면 결과는 똑같죠. 근데 과정이 조금 그렇네요. 평소에 연습할 때 뭐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축 산소가 되니까 홀전자의 개수는 2개로 다시 줄어듭니다. 7쪽 되면 1개, 8쪽 되면 다시 제로로 되겠죠. 특히 10번 네온과 같이 되버리면 1S, 2S, 2P를 꽉 채우는데요.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면 10개의 딱 전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18번 아르곤은 물론 대놓고 18개의 전자가 되겠죠. 1S, 2S, 2P, 3S, 3P를 꽉 채우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P까지 꽉 채웠다면 18개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식이 돼 있어. 다 채웠으면 18개인데 2개 모자라네? 16개의 전자가 있잖아. 그렇게 말입니다. 원점 16번 확인해.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만약에 B의 1-이온이 요래될 때 B의 1-이온이 이래될 때 무슨 뜻이야? 전자가 18개인데 1-래. 처음부터 17개 있는 17번 염소의 1-음이온 있잖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에너지를 채우다 보면 1S, 2S, 2P 수소였다면 2S와 2P가 같은데요. 수소가 아니라면 2S보다 2P가 높습니다. 3S, 3P, 3D 되고 있습니다. 이때 4S의 에너지는 조금 낮아요. 3D보다. 그래서 4S를 3D 꽉 채우는 게 4S를